안녕하세요. 저는 완도에서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스마트폰을 선물 받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제 3살이 된 손자는 어찌나 씩씩한지 보고만 있어도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늙은이가 세상 재미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 있는 손자 커가는 모습 보면서 사는 게 제 요즘 낙이 됐네요. 사실 저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죽을 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거 배운다고 어디 써먹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배우나 싶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완도로 주말마다 오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동네에서 인기 스타가 됐답니다. 세상에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러 주말마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저한테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칭찬 일색이랍니다.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저와 며느리 사이는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뭐든지 시간이 지나야 정이 들고 손에 익고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고부 사이도 시간이 지나야 정말 가족 같은 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저처럼 자식을 서울이나 경기도로 보내놓고 혼자서 먼 지방에 살고 있으면 사이가 가까워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과 같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와 저는 2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새로운 정을 쌓고 있답니다. 대체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며느리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 제 완도 생활을 잠깐 풀어볼게요.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 남편을 만나 아들 하나 낳고 한때 참 행복했어요. 가방끈 짧고 배운 거 없던 남편은 늘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살게 안 할 거라고 술만 마시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싸워서 얼굴에 멍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남편은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하러 간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면 어떡해? 아빠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었잖아. 걔가 나 먼저 때렸어요. 여기 멍도 들었다고요. 너 때리네. 반에서 몇 등이야? 너보다 뒤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을걸요? 그럼 그냥 너는 앞에 있는 애 뒤통수만 보고 공부나 해. 네 뒤에 있는 애들을 신경 쓰지 말고. 아빠가 살아보니까 죽을 때까지도 펜 잡고 있는 놈들이 제일 센 애들이야. 힘센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힘세서 배 타고 바다 나가는데 인생이 고달프잖아. 정민이 너는 죽어라 공부해서 편하게 살아. 아빠는 공부밖에 모르지. 여기 이렇게 멍까지 들었는데. 남편은 아들만 보면 공부해서 편하게 살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공부를 해야 편하게 산다고 늘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아직 어렸던 아들은 아빠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서운했는지 한동안 뼈로 통했죠. 남편이 아들 공부에 집착했던 이유가 아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앞에서는 저렇게 아들 일에 무심한 것 같아도 그때 아들 때린 친구 집에서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었어요. 다짜고짜 그 집 문 앞에 가서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귀한 아들 눈탱이 밤탱이 만든 놈 나와. 정민이 아버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웬일로 왔대요? 귀한 남의 집 아들 멍들게 만들고 무슨 일로 왔냐고? 내 아들 면상에 멍 어쩔 거야? 내가 오늘 네 얼굴에 멍 하나 받고 간다. 그때 밖이 소란스러워서 누군가 확인하러 나왔던
같은 반 친구 아버지는 정말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그 집에 찾아갔다는 걸 알고 쫓아가서 겨우 뜯어 말렸기 때문에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아들 얼굴에 멍이 빠질 때까지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다녔어요. 딸도 아니고 아들한테 너무 유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들 귀한 집에 외동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집안 어른들이 아들 정민이를 참 예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외동 아들이라고 너무 금지옥엽 키우면 벌은 나빠진다고 꼭 저렇게 아들 앞에서만 냉랭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아들 어떻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였죠. 아마 지금도 살아있었다면 아들만큼 손자도 얼마나 아꼈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렇게나 아끼던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민이가 대학교 입학하던 날 꼭 자기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처럼 들떠 있었죠. 늘 아들이 잘 되기만을 온 마음으로 바라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25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살 때는 완도가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여기가 그렇게 쓸쓸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한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좋은 소식보다 부고 소식이 더 익숙하게 들려왔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지금의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렇게 평범한 날을 보내는데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후 아들은 결혼할 여자라면서 참하고 예쁘장한 얼굴을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완도로 왔습니다. 바로 그날이 지금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이었죠. 그때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가장 좋은 생선들로 한 상을 크게 차려줬습니다. 갈치에 전복까지 먼 길 왔으니까 제일 좋은 것만 차려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갈치나 전복 같은 거 먹어요? 먼 길 왔는데 좋은 거 차려주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데 한번 먹어봐요. 서울에서는 갈치랑 전복 없어서 못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예쁘장한 얼굴로 넉살 좋게 말하면서 잘 먹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하고 저도 밥을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제 앞에 생선을 발라주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좀 더 일찍 와서 좋은 식당으로 모셨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괜히 저 온다고 아침부터 고생하신 건 아니시죠? 갈치가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도 좀 드셔보세요. 고생은 무슨 고생. 늘 하던 거니까 괜찮아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들 먹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친해져야 결혼해서도 잘 살죠. 서울에서만 쭉 살던 여자라고 하길래 깍쟁이가 아닌가 했는데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난 지 1시간 만에 말도 편하게 하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답니다. 특히 아들은 제가 며느리와 잘 맞는 것 같다면서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며느리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사돈 부부와 여동생 이렇게 4식구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했었죠.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했는데 직업이 영어 강사였어요. 사돈댁은 사돈 부부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였고 사돈 처녀는 회사원이랍니다. 몇 주 뒤 상견례 때 보니까 사돈 부부가 인자하고 참 성품 좋은 분들이셨어요. 며느리가 화목한 집안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잘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모은 돈과 대출을 좀 받아서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결혼식까지 하고 나니까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죠. 자식 장가도 보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하나 잘 챙겨가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의 바람처럼 잘 살았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도 안 썼을 거예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저한테도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뒤 임신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아들한테 며느리 맛있는 거 챙겨주라면서 돈을 좀 보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50만 원 보내주면서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사주라고 말했죠.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완도에 있는 제가 서울 사는 아들 부부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거라도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창 점심 장사를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좀 까칠했어요. 다짜고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돈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남편한테 다 사달라고 해라. 산모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해져야지 뱃속 아이도 잘 크는 거야. 그렇죠? 산모가 편안해야 하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그런가 병원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 아유, 일을 어쩌면 좋니? 그럼 택시라도 타고 다녀. 갑자기 며느리가 차가 없다면서 병원 다니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니까 택시도 많겠다. 택시 타면 편하겠지 싶어서 택시를 타라고 했죠. 근데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택시 타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툴툴거리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근데요, 어머님, 몰랐는데 요즘에는 임신하면 시댁에서 차도 사주고 그런다던데요. 임신하고도 택시 타는 건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하고도 차가 없는 건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집은 시댁에서 차를 사준다면서 콕 집어 말하는데 이건 뭐 저한테 사달라는 말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제가 며느리를 너무 좋게만 봤었나 봐요. 이렇게 대놓고 뭔가를 바랄 며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 저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도 적당히 움직여줘야 좋다더라. 남들 가진 거 부러워 말고 좋게 생각해. 차 있어봐야 서울에서 길 막히고 운전하느라 피곤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편하게 택시 타고 다녀. 며느리의 의도를 모른 척 하려던 건 아닌데 저는 이때까지도 우리 며느리는 요즘 애들이랑 다르다고 믿었어요. 누가 내 며느리를 속물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 의도 없이 이렇게 말했더니 며느리도 당황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름 휴가인데 숙박비가 비싸기도 하고 완도도 멀어서 자주 와보지도 못하니까 여기서 쉬다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별도 나와서 며느리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어요. 3대 독자 손자라서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왔고 저는 냉장고를 꽉꽉 채워놓고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큰 마트랑은 거리가 있던지라 미리 사다 두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했죠. 잠시 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한 것 같아 나가보니까 며느리는 죽을 상을 하고 있고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우선 임신한 며느리한테 어디 안 좋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톡 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피곤하지 제가 편하겠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표정이 영 안 좋길래 아픈가 해서 물었더니 다짜고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보면서 황당한 얼굴로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모르겠어요.
오는 내내 차 좀 바꾸자 그러면서 그냥 다 불편하대요. 애 낳고도 이런 차 어떻게 타냐고 난리예요. 뭐야? 이 차도 아직 산지 5년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요. 아직 탈만한데도 저래요. 그때 저는 며느리한테 저런 면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늘 기분이 좋을 수만도 없지만 그래도 여긴 친정도 아니고 시댁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몇 번 오고 가고 해서 편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의아했어요. 아들이랑 잠깐 대화를 하고 집으로 가보니 며느리는 이미 에어컨 켜놓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 집에 아들과 제가 놀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도 먹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녁 먹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다 같이 거실에 있는데 며느리가 보던 TV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오는 예능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TV 속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기는 시집 와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다른 집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임신 초기에 차 얘기를 하던 며느리가 저런 의도였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예능 좀 보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굴까지 팔리면서 TV에서 저런 소리를 할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지금 저 며느리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제가 볼 땐 저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죠. 요즘에 시댁에서 아무것도 못 받으면 주변에서 바보라고 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친정도 없다니? 알아서 잘하면 시댁에서도 얼씨구나 하고 사줬겠지. 시댁에 잘하면 사줬을 거라고요? 그럼 제가 혹시 어머니께 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저 임신했는데도 차를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가 원하던 건 차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당당해서 황당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뭐라도 맡겨둔 사람처럼 말하길래 물어봤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해야겠네. 너 혹시 나한테 뭐 맡겨뒀니? 난 솔직히 그걸 왜 해줘야 되나 잘 모르겠다. 어머님이 완도에 살고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지. 요즘 강남 문화가 그래요. 며느리 임신하면 차부터 산후조리원까지 다 해준다고요. 너희 사는 곳은 강북인데 왜 강남 문화를 따라가니? 저희 애는 대치동에서 좋은 교육 받게 할 거예요. 강남 키즈 모르세요? 귀하디 귀한 3대 독자 손주한테 그 정도 투자는 해주셔야죠. 산후조리원도 강남으로 가면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강남 애들이랑 크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말인지 방구인지 대체 얘가 뭐라고 떠드는 건가 했어요. 나중에 더 들어보니까 그냥 아들을 강남 애들 틈바구니에서 키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병원 가기가 왜 맨날 그렇게 힘든가 했더니 산부인과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강남으로 다니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쓰는데도 황당하네요. 자기가 영어 강사로 일해봐서 안다고 무조건 애들은 강남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때 잠깐 화장실 다녀오던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보면서 답답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병원 아직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었어? 그냥 집 근처 병원 가라니까. 그렇게 해야 학부모들이랑 친해지지. 3대 독자 아들 그냥 막 키울 거야? 내가 지금부터 강남에 적응해야 우리 애도 적응을 시키지. 내가 차만 있었어도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서 걸어가지도 않잖아. 누가 그렇게 다니래? 그냥 차 없는 거 들키기 싫어서 혼자 그러는 거잖아. 아니, 내 차 가져가면 될 걸 왜 그래 대체. 국산차나 외제차나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누가 막 키운대? 그리고 3대 독자도 군대 가는 세상에서 강남 간다고 잘 크는 거야? 그냥 좀 형편껏 살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엄마니까 애들 키우는데 욕심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뱁새가 황새 쫓는다고 황새 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결국 가랑이만 찢어지는 일인데 왜 저렇게 강남에 목을 매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과연 손자를 위한 건지도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 며느리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라, 지금 네가 말한 것 중에서 태어날 아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네? 아직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강남에서 키우겠다는 건 며느리 네 욕심이라는 거야. 나중에 정말 애가 공부에 싹이 보여서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때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지. 너한테 차 해줄 돈이야 나도 있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너 나중에 친아들이 유학이라도 가고 싶다고 하면 어쩔 거야? 유학이요? 설마 그럴까요?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 빠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기도 한다고 며느리 네가 나한테 말했잖아. 그럼 그때 가서 강남 친구들 사귀게 해주느라 돈 없다고 할 거야? 항상 자식을 키울 때는 내 욕심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하는 거야. 진짜 자식을 위하면 돈을 잘 모아두는 게 최선이지 다른 게 최선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제야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는 눈치였죠. 아들도 자기 말이 제가 했던 말과 같다면서 며느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이랑 비교하게 됐어요. 잘못했다기보다 이젠 안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내 새끼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 나도 다 이해한다. 나도 자식 키워봤잖니. 이제는 너도 마음 좀 편히 먹고 몸 관리 잘해야지. 곧 출산이잖아. 그때 며느리는 제 말에 금세 다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꼭 뭐랄까 한 번씩 왜 저럴까 싶다가도 대화를 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며느리의 차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잘 쉬다가 서울로 올라간 아들 부부는 한두 달 뒤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3대 독자 손자라 그랬을까요? 산후조리원으로 손자를 보러 가는데 떡두꺼비처럼 듬직한 거예요. 아들도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그러다 며느리를 보러 갔는데 며느리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싶어서 잠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안사돈이 들어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완도에서 오신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며느라이가 손잘 낳았다는데 와봐야죠.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이거 전복죽인데 여기 밥이 입에 안 맞는지 못 먹는 것 같길래 제가 만들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안사돈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가 먹을 전복죽을 그릇에 담고 있었죠. 그때 안사돈이 전화가 와서 잠시 자리를 비우길래 제가 마저 점심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스럭거리면서 며느리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는 며느리를 보면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며 말을 걸었어요. 이제 일어났네. 몸은 좀 어때? 괜찮어? 네, 괜찮아요. 근데 저건 다 뭐예요?
이거 전복죽인데 너 먹으라고 차리고 있었지. 전복죽이요? 참나. 출산한 며느리한테 해줄 게 없어서 죽을 가져왔어요? 완도부터 가져오신 거예요?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구질구질해요. 며느리는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전복죽을 제가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려는데 저한테 구질구질하다고 한 말에 화가 나 벼랑간 소리치며 말했네요. 뭐? 구질구질하다고? 그게 지금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전복죽 같은 거 들고 올 바에는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그게 더 낫겠네요. 애초에 제가 뭘 바라겠어요? 제가 화를 내자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한 소리 하려는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안사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는지 며느리를 보면서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멀리서 너 보려고 와준 시어머니한테 구질구질해? 저거 내가 만들어 온 거야. 네 엄마한테도 구질구질하다고 할 거냐? 뭐? 엄마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여기만 못 먹겠다고 하길래 내가 손수 만들어 왔다. 왜? 구질구질해서 못 먹겠으면 지금 말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고 있어? 네가 이러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긴 알아? 됐어. 먹지 마. 뜨신 밥 먹고 쉰소리 할 거면 대충 먹고 살아. 안사도는 직접 준비해온 전복죽을 전부 챙겨서 저한테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나오자 저한테 미안하다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돈, 죄송합니다.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제 죄예요. 저를 욕하세요. 저도 이번 일은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서 아까 한마디 했습니다. 대체 한 번씩 왜 저러나 모르겠네요. 제 딸이라 제가 잘 알죠. 꼭 저렇게 주변에 누가 잘 산다는 소식만 들으면 배 아파서 저렇게 굴 때가 있어요. 하필 딸아이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단속할게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 친구 중에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까지 다 같은 시기에 한 친구가 있던 거예요. 근데 며느리와 달리 사업하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배 아팠던 며느리가 괜히 삐딱선 타듯이 저랬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 화살이 저한테 안 오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가게 될 텐데 그걸 걱정했더니 안사돈이 자기가 잘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아들이 저런 일로 속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사돈한테 며느리 잘 신경 써달라고 했죠. 제가 완도에 있으니까 가까이 사는 안사돈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산후조리원에서 있던 일은 괜히 아들 귀에 들어가서 심란해할까봐 아들은 모르게 해달라고 했죠. 그때 마침 아들도 집에서 챙겨올 게 있어서 자리에 없어 충분히 없던 일처럼 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을 본 뒤 다시 완도로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며느리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낮에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경거망동했어요.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길래 저는 답장도 안 했어요. 사부인이 시켰을지 진심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받기 같아서 답장도 안 하고 그대로 완도까지 왔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조리원을 나와서 혼자 육아를 시작했어요. 원래 하고 있던 강사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한다고 집에 있던 겁니다. 그 후 며느리는 손자 사진과 영상을 자주 보내왔어요. 그러다 손자가 100일이 됐을 무렵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후로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으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한번 가도 되는지 물어봤죠. 정민아, 우리 손주는 잘 크고 있는 거니? 그럼요.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통 시간이 안 나네요. 내가 서울 한번 올라갈까? 나야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한번 가보지 뭐. 아닌가? 내가 가면 괜히 불편하려나? 뭐가 불편해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얼른 오세요, 엄마. 그래, 그럼 다음 주 수요일쯤 가려고 하는데 둘이 상의해보고 연락 좀 줘. 저는 손자가 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서울로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은 언제든 오라고 말해주는데 며느리 생각은 다를까 싶어서 둘이 상의해보고 알려달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들은 전화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제가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어머니 수요일에 오셔서 하루 자고 간다고 하니까 아내도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꼭 오세요. 그래, 다행이네.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저는 이제 겨우 100일 지난 손자를 보러 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조리원에서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엄청 작았는데 얼마나 컸을까 설렜어요. 빨리 약속한 날이 오길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됐고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버스를 갈아타면서 서울까지 거의 8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도착하셨어요? 그래. 나 지금 서울 터미널이야. 8시간이나 걸렸어. 힘드시죠? 제가 터미널로 마중 가려고 했는데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야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걱정 말고 너는 일이나 해. 정 어려우면 며느리한테 전화해보마. 죄송해요. 금방 끝내고 집으로 갈게요.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긴 아들이 야근을 해야 된다길래 저는 혼자서 아들 집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 저는 터미널에서 아들 집까지 또 한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동하는 시간만 9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하필 또 저를 아들 아파트에 내려준 택시기사는 저를 길 건너에 내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서 길 건너면 바로 저 아파트예요. 길만 건너면 나온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내렸는데 내려서 길을 건너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름도 가지각색인데다가 비슷한 모양이고 아파트 이름들은 영어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급한 대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이 많은 집에서 대체 어디인지 감이 안 왔죠. 급한 대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 아파트가 어디냐고 물어서 겨우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동인지 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비실에 갔더니 경비원도 없고 오로지 기댈 곳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잠에서 깬 건지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왜 전화하셨어요? 왜 전화하다니? 오늘 손자 보러 온다고 했었잖아. 기억 안 나니? 나 지금 여기 아파트 앞인데 몇 동인지 도대체 못 찾겠다. 네? 지금 어디시라고요? 왜 연락도 없이 와요? 진짜. 며느리 반응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말했고 약속까지 했는데 완전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온다고 미리 말했었잖아. 오늘 수요일이야.
벌써 수요일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뭐? 다음에 오라고? 나 지금 완도에서 서울 왔다는 말 못 들었니? 8시간 걸려서 왔는데 언제 다시 가라는 거야? 저 컨디션도 안 좋고 애도 지금 감기 때문에 울기밖에 안 해요. 그럼 오늘 말고 알아서 자고 내일 오세요. 뭐? 알아서 자? 내가 여기 알아서 잘 곳이 어디 있다고 알아서 자래? 이게 진짜 미쳤나? 왜 소리를 질러요? 저 컨디션 안 좋다고요. 어디 찜질방에서나 자고 내일 와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로 이게 말이 되나요? 경기도도 아니고 완도에서 온 시어머니한테 자기 컨디션 안 좋다고 내일 오라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낯선 서울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감도 안 왔습니다. 아들 집은 못 찾겠고 아들은 바쁜지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죠. 우선 너무 피곤해서 정말 찜질방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지금 퇴근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사들고 갈게요. 정민아, 나 서러워서 못 살겠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뀌세요? 왜요? 며느리가 오늘 내가 오는 걸 깜빡했대. 그러더니 자기 피곤하다고 내일 오라면서 집에도 못 갔어.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너무 힘들어서 찜질방이라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더 걸을 기운도 없어서 그냥 길에 앉아 있어. 엄마, 일단 침착하세요. 제가 갈게요. 우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 아들 말대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문자로 사진을 전송했고 근처 건물도 찍어달라길래 건물 사진도 함께 보냈죠. 그렇게 잠시 뒤 아들 차가 도착했습니다. 낯선 길 위에서 익숙한 아들 얼굴이 보이니까 그제 안심이 됐는지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힘없이 늘어져 있는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문을 왜 안 열어줘요? 아파트 앞에서 몇 동인지 못 찾겠다고 물어보니까 자기 피곤하다고 내일 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목욕탕 가서 씻고 오래.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잔뜩 화난 얼굴로 우선 집으로 가자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앞길이 까마득했는데 아들을 보니까 안심이 됐는지 눈물도 멈추고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아들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며느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찜질방 가신다면서요? 안 가셨어요? 제가 언제 찜질방 간다고 했습니까? 자기 몸 안 좋다고 강제로 보내려고 했으면서 저한테 찜질방 안 갔냐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의 뺨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입 안 닥쳐?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겠다고 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양가 어른들도 네가 더 신경 쓰겠다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할 짓이야? 난 오늘 어머님 오는 날인지도 몰랐어. 오늘 오셔서 애매하게 챙겨드리는 것보다 잘 준비해서 내일 챙겨드리는 게 낫잖아. 닥쳐. 어머니가 길에 있던 사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같이 개념 밥 말아먹은 애가 내 아들 키우는 걸 못 보니까 당장 나가. 너랑은 이혼이야. 더는 못 살아. 뭐?
이혼이라니. 우리 아들 이제 겨우 100일이야. 엄마 없이 애가 어떻게 커? 네가 제일 교육이 안 좋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아있던 사진 장인 장모님한테도 보냈고 이혼한다고 다 말했어. 그러니까 가서 네가 무슨 짓 한 건지 가서 해명해. 아들은 잔뜩 화를 내고 안방으로 가더니 며느리 짐을 아무렇게나 담아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비는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괜히 제가 손자 본다고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아들은 저를 안아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진작에 제가 완도로 갔어야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해요. 저를 안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아들을 다독이면서 저도 같이 많이도 울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나서 겨우 손자를 볼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휴가를 냈다면서 저와 같이 손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사돈 부부가 아들을 찾아온 겁니다. 며느리는 없고 두 분만 딱 오셨길래 저는 얼른 열어드리라고 했죠. 아들은 굳은 얼굴로 문을 열어줬고 사돈 부부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정말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돈 부부가 나란히 저한테 고개까지 숙여가며 무릎을 꿇는데 속이 시원하지도 않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안사돈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조리원에서 저한테 며느리가 한 번씩 이기적으로 군다고 말씀하셨죠? 직접 단속하신다고요. 네, 그랬었죠. 정말 죄송해요. 다 큰 자식 가르친다고 가르쳐지겠습니까? 그리고 사고를 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사부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사돈 부부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이러셔도 저 이혼할 거예요. 그동안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장모님 언제 문전박대 한 적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화나는데도 문 열어드리고 안으로 모셔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네. 그래도 이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제가 왜 다시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받았을 상처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저한테 그랬던 거면 싸우고 넘어라도 가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들은 끝까지 제가 받았을 상처를 걱정하고 있었죠. 사실 저도 화가 많이 났고 그 순간에는 낯선 서울 길 헤매느라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도 결국 아들 덕분에 자랐으니까 며느리와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안사돈한테 며느리도 부르자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며느리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도 잘못을 아는지 올라오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1층에 있던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사돈 부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보게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여? 며느리 네 눈엔 어떤 것 같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그 말도 지겹고 못 믿겠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너는 말로 때우려고? 너 이대로 이혼할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 정말 이혼 못해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저 무릎도 꿇었잖아요. 그거 꿇는다고 다 풀리겠어? 없던 일 되겠냐고. 내가 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완도 내려와라. 네? 완도예요? 왜? 싫으냐? 그럼 이대로 이혼해라. 이제는 네 말 행동의 진정성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오늘 한 행동이 어떤 건지 직접 해봐. 네, 어머님, 뭐든 다 할게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잘할 테니까 기회 좀 주세요. 오열을 하면서 비는데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아들은 저한테 괜히 억지로 봐주지 말라고 자기는 이혼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가 억지로 봐준다고 했어?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경거망동했는지 직접 겪어봐야 알지. 나는 쟤 일주일에 한 번씩 완도로 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화 풀릴 때까지 완도로 불러서 홍군형을 낼 거니까. 제 말에 박가사도는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부인,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미 저희 선에서 안 된다는 거 보셨으니 정말 화가 풀릴 때까지 부르세요. 완도 가서 참교육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남의 집 애들 가르친다고 저희 애는 신경 못 썼나 봅니다. 죄송해요. 결국 아들은 제 말에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정말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완도로 내려왔답니다. 정말 8시간이 걸리는 걸 알고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혼자 완도에 왔던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먼 거리 오셨던 거예요? 저 버스 타고 이렇게 멀리 처음 와봐요. 아이고, 누가 보면 걸어온 줄 알겠네. 저는 그때 며느리 데리고 장사도 하고 같이 시장도 보면서 짐꾼으로 부려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을 며느리가 서울에서 완도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아들이 손자를 보면서 사돈 부부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며느리는 평일에는 손자를 보고 주말에는 완도에서 저랑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 저랑 식당 영업을 끝내고 막걸리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 미워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님이 손자 보시려고 오셨던 마음처럼 저도 요즘 어머님 뵙고 뭐부터 할지 생각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 이제는 좀 잘 좀 봐주세요. 잘할게요. 아직 멀었어. 내가 평생 지켜볼 거야. 네. 어머님 옆에 두고 평생 지켜봐 주세요. 아들 장가 보냈는데 철없는 딸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꼬박 1년 반을 며느리는 주말마다 완도로 와서 저와 같이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안사돈이 며느리를 통해 김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내 쪽지에는 일부러 딸 통해서 보냈다는 쪽지가 있기도 했죠. 사돈 부부도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고 좋아했어요. 안사돈은 며느리가 주말에 완도 가서 뭐 할지 고민하느라 다른 친구들 어떻게 사나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도 그날 이후 며느리와 긴 대화로 풀고는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였어요. 며느리가 오지 말라 해도 자꾸 2주에 한 번씩 완도를 오고 있다는 거였죠.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컴퓨터도 배우고 올해 초부터 스마트폰도 사와서 저한테 핸드폰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동안 기본 기능만 쓸 줄 알았는데 핸드폰 카메라로 완도의 그림 같은 풍경을 제대로 찍고 삽니다. 이제는 손자가 보고 싶으면 영상 통화를 걸고 지내요. 아직 옹알이만 하는데 얼마 전에 며느리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영상 통화를 걸길래 받아보니까 손자가 저한테 어눌한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 마, 니.
손자가 처음으로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이 정도 단어는 곧잘 한답니다. 벌써 한 2년 전 사건이고 손자도 많이 커서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사돈댁도 가끔씩 완도로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왕래하면서 잘 지냅니다. 사돈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 통하는 얘기도 많고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답니다. 남은 여생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완도에서 보낸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